이게 시장에서 반응들을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지를 확인하려면 시세가 더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개별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장중에 사러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홍성학 대표님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장이 오히려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오늘 그 위메이드처럼 네. 개별주들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위메이드의 급락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어떤 변수만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작년에 막 올라갈 때는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과정들이 펼쳐졌고, 근데 이번에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평가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발행하는 코인을 사갈 사람들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코인을 발행해서 팔 수 있는 게 코인인데, 그리고 수많은 코인 거래소들도 있으니까 이 상장회사가 자기들이 굉장히 힘들게 구축한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 내에서 유통시키기, 플랫폼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그 안에서 이 코인을 활용해서 뭐 게임을 이용하고 아이템을 주고받고 하는 까지는 좋은데 이게 발행 한도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주식은 이 회사가 정관에 앞으로 몇 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정자를 통해서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 없이 그냥 발행을 해서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예. 그게 있죠. 그 코인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적정 시세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그 한국은행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국의 스테이블 같은 1달러당 1달러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각국 정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위메이드가 코인을 발행해서 게임 플랫폼 위메이드 그 게임 플랫폼 내에서 원활하게 유저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공급을 하고 유통을 시켰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일종의 모랄 해저드가 발생한 거죠.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걸 요즘 말로 유동화라는 용어를 쓰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아먹은 거잖아요. 팔아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시키고, 이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을 수천조를 발행해가지고 애플 주식을 다 사버리면 되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계기로 일단 그럼 이걸 좀 분리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이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매수의 기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예상을 사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이런 조건들이 맞물렸으니까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 예상이 현실적으로 맞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혹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 관점에서만 계속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면 더 싸구나 하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쌀 때 좋은 가격일 때 주식을 사놓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 주식을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 주식을 언제까지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살 돈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내 자금, 내가 운영하는 내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고, 시장에서 반응들,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제 조금 루즈해지기 시작한 거죠. 금리 인상 당연한 거고,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유동성 축소되게 되면 가장 사실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하죠.
돈을 못 버는 기업들,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때는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잘 안 나와요. 부도 나는 기업들도 잘 없고, 요즘은 부도가 잘 안 나지만 옛날 90년대는 1년에 10대 개씩 부도 났었거든요. 당자 거래 정지 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지되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지만 워낙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업들 간에 돈을 잘 버는 기업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락을 했을 때 사기는 사되 앞으로 강한 장이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실적을 베이스로 그렇죠. 일단 실적을 베이스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반응도를 살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오늘 위메이드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게임주의 급락은 위메이드의 문제인데, 다른 게임주들은 왜 빠졌냐면, 다른 게임주를 들고 있는 분들도 내 주식도 위메이드처럼 빠질 수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위메이드만의 문제이지, 다른 예를 들면 정책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정책적으로 게임 회사들한테 모두가 공용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제도의 변화로 인한 충격이라면 게임주 전체가 영향을 받겠지만, 이 부분은 위메이드만의 문제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위메이드만의 문제로 국한되고 소멸될 것이고, 다른 애들은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되 잘 선별해서 사야 된다. 이 시장에서 반응들을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할 때 이 매물이 많이 거래가 나오고 쏟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예를 들면 주가가 조금 빠지면, 주가 차분히 진행되다가 고점에서 뭐 5%, 10%, 한 15% 정도 빠지면, 사람들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내가 들고 있던 가격, 그리고 좋았던 가격에 비하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다 비싸다의 논점 자체는 주관적인 건데, 내가 익숙하게 바라보던 가격보다 단기적으로 좀 싸지면 싸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하겠죠. 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돈이 있는 분들은 더 사겠지만 대체적으로 돈이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 신용을 쓸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쓸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을 더 늘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빠져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계좌에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총알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내 계좌에 현금이 없어지고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일단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빠지게 되면 주가가 싸 보이지가 않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싸다라고 생각하고 샀던 그 가격에서 내가 안 사고 팔 걸이라고, 내가 그때 추가로 사지 말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란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 후회가 머릿속에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빠질수록 비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니까 내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빠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뭐 20%다, 30%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런 공포스러운 구간이 발생하고 나면 20%,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누가 먼저 팔기 시작하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반대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공격적으로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매물들이 나옴으로써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매물이 추가로 나오게 되고, 그 추가로 나오는 매물들이 가격의 추가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추가 하락은 또 담보 부족을 또 불로 부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면서 주가의 하락의 가속도를 붙이다가 결정적인 순간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을 딱 돌려버리는 순간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올 물건들이 없어지게 돼요. 급하게 반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 당시의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이 되면 매물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매물 공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정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팔 수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산 가격보다는 그래도 낮기 때문에. 누가 파느냐? 가장 최저점에 사신 분들. 가장 최저점에 사신 분들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구간,
하에서 그걸 끝까지 기다렸다가 최저점에 절묘하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사다 보니 최저점에 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다 보니 최저점에 사게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산 것들은 못 팔지만 최저점에 산 가격 물건들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저가에 잘 샀다. 그래서 최저가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돈을 가장 못 벌어요. 오히려 더 버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최저점에 샀다는 얘기는 주가의 공포스러운 구간을 극복하면서 계속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포스러운 구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팔면 또다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빨리 행동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다가 잠시 쉬어가는데 그 매물들 나오고 나면 또다시 매물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니까 폭락장에 오히려 그 교체 매매에 그렇죠. 좋은 호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사는 거는 좀 비싸게 사도 된다, 물려도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뭐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주식을 사고 제발 빠져라, 내가 물리길 바라고 주식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항상 최저점에 사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 팔고 싶죠. 내가 사고 나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길 바라고 그다음에 내가 주식 팔면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고 빠지길 바라는 건 좀 나쁜 신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가가 급격한 어떤 드랍 현상들이 나타나고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게 되면 여기서 시세가 우리 소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V자 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V자 반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저는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태는 V자로 나오지만 여기서 뒤에 붙는 용어가 반등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궁극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 잠시 빠질 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듯이 이건 일시적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리면 얘는 조정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서 드랍이 멈추고 리바운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등이 되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반등으로서 형성이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얘는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지를 확인하려면 시세가 더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봐야만이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때 내가 새로운 상승 시기에 초기에 진입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저가에 사서 그때 굉장히 좋아하고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오니까 만족하고 엑시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엑시트를 하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엑시트 한 후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결국은 다시 주식을 사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팔았던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시세가 돌릴 때는 시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때 들어가서 잠시 출렁거리더라도 물려도 과감하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1월 달부터 진행됐던 시장 1월 28일 날까지 굉장히 강하게 맞고 1월 28일 오전에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테슬라 급락 때문에 아침에 막 투매가 나오고 난 후에 오후에 돌렸고 2월 달부터 시장 방향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오늘은 이제 좀 맞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1월 28일 저점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2월 달 들어와서 돌아가는 거 보고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도 잠시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쉽게 빠지지도 않게 되고 여기서 방향만 잡히면 주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아주 그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주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 네. 그 경영진들의 악재 나오면서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이제 그런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20%, 30%, 20%, 27% 막 이렇게만 빠지고 이럴 때 보면 바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이 장중 드롭 현상,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과도한 거야. 그러니까 쫙 들어가는데 근데 보통 그 다른 LG 그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예전에 NC소프트라든가 보면은 한 번의 장대음봉 이후에 또 다른 장대음봉들이 또 반복해서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장대음봉이 소위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특정한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형성됐느냐 아니면 해당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회사 그 개별 회사의 문제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LG 지난번에 에코프로처럼 어떤 그런 내부자 문제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문제들 이런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드랍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장중에 이거를 단기 낙폭이 크니까 리바운딩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 죽습니다. 그는. 아,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해소되려면 시간적으로 보통 한두 달씩 이상씩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전에 작년이죠. 그 카카오가 막 진행되다가 15만 원 넘어가다가 사회적 저항감이 막 생겨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카카오를 억누르는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카카오가 갑자기 13만 원대 주가 빠졌는데 지금 8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카카오 싸다고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를 사러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 개별 기업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 사회적 저항감이 생겨서 그 사회적 저항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되면 우리가 주식 경영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평소에 15만 원, 16만 원 거래되던 게 13만 원 거래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싼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런 것처럼 개별 기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장중에 사러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이 발생한 문제가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닌 어떤 그냥 이슈에 의한 부분이다. 그럴 때는 정말 사고 싶다면 장 마감 종가에 들어가죠. 종가로.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돌았을 때 그 폭락 후 막 엄청난 그 매물이 쏟아질 때 이때 장중이 크게 흔들릴 때 들어가는 거는 전체 시장이 흔들릴 때 좋게 보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경우죠.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평소에 예를 들면 B라는 주식이 되게 좋았는데 내가 B라는 주식이 가격적인 어떤 부담, 내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내가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감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시장 외적인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아서 A도 폭락을 하고 B도 폭락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럴 때가 내가 B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리밸런싱 한다, 교체 매매한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드랍 현상이 나타날 때 일방적으로 그냥 현금화 시키기 위한 매도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고요. 그럴 때는 언제든 시장이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시장에서 A라는 종목보다 B가 월등히 경쟁력이 있고 동일한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라면 B가 월등히 경쟁력이 있고 시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실적도 예를 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가 아닌 A를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간다면 시장에 어떤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둘 다 충격을 받을 때는 물론 B가 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는데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30% 마이너스인데 저 주식은 한 15%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 A가 30% 빠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인데 30% 빠졌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지 못했던 B는 15%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만약 신규 산다고 할 때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점 대비 30% 빠졌고 하나는 15% 빠졌으니까 30%를 먼저 사람들이 찾게 되죠. 그죠, 30% 사서 30%가 제가 15% 빠졌으니까 15% 빠진 것만큼 올라가면 얘 사는 것보다 얘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30% 빠진 애가 15% 회복할 때쯤 되면 15% 빠졌던 애는 15% 올라가는 게 아니고 25% 30%를 더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덜 빠졌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가진 주식이 A라고 가정을 하고 장중에 주가 폭락을 했어요. 막 시장이 엄청나게 아수라장이 되고 급락하는 상황인데 내게만 한 20% 빠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A가 한 10%밖에 안 빠졌어요. 적극적으로 더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방법이 다스릴까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예를 들면 30%다, 50%다.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조금 오해들 하고 좀 잘못이라고 보다는 방법의 차이인데 뭐든지 바꾸려고 할 때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생각들 많이. 지금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주 팔고 그렇죠. 저거 100주 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다 팔고 저걸 한꺼번에 다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다 팔고 저걸 샀는데 제가 빠지고 내 거 판 걸 올라가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행동도 못 하게 되고 그다음 쉽게 행동을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를 한꺼번에 다 팔고 이쪽으로 다 옮겨가는 게 아니라 100주 중에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게 뭐 5주나 팔아본다든가 10주를 팔아본다든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하면 슬라이스를 해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별 표시도 안 나잖아요. 내가 100개를 갖고 있던 거 10개를 팔아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90개 남아있고 저는 10개니까. 근데 거기서 내 건 좀 더 빠지고 제가 안 빠지고 있다면 내 거 10개 더 잘라서 또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제는 내가 한 번에 정리하고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수익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저항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매매를 한 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잘게 정말 얇게 슬라이스 한다고 생각하면 심적 부담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도 부담이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우리 심리 반대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액션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사고 팔고 하는 과정, 버티는 과정. 그래서 이 책에서 뭐 냉철한 분석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 냉철한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거래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건 기업이고 이 기업의 현재 포지션, 예를 들면 섹터 내 포지션 그리고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서 이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전방 후방 산업들 있잖아요. 뭐 B2C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얼마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느냐,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느냐, 뭐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대부분 또 B2B 기업들이죠. 그렇죠. B2B 기업들일 때 전방 산업과 그 산업, 그 회사의 후방, 전방 기업과 후방 기업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애인가.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전방 산업, 전방 기업과 후방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볼륨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역할, 이 회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은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매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전방 산업에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매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회사는 그 과실을 충분히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장중에 움직이는 시세의 변화가 발생할 때 실제 시세가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고 시장 폭락할 때 막상 밖에 나가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일상 바깥 생활에 나가면 밖에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했는지 별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또 막상 그 기업에 가보면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오늘 주가 빠졌어? 뭐 좀 있으면 올라오겠죠. 뭐 우리는 지금 뭐 그 신경 쓸 틈 없습니다. 회사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현상일 뿐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매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세상 끝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세상 내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행동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것도 조기에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군중들의 움직임에 최저점에서 군중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는데 군중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군중에서 이탈했을 때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설령 손해보고 팔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팔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파는 거니까 저 사람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봤으니까 관계없고 이 손해본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야. 코로나가 터졌고 금리 인상을 했고 뭐 이런 이유들이 생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이제 주식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책임 회피 예. 그로 인한 마음의 위안.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래서 이 심리를 거슬러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폭락장을 맞이했을 때 그 이러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예. 오히려 그게 더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